아, 몰라. 우리 오빠가 사고 초잖아. 재미로 한번 건드렸다가 임신까지 시켜서 지금 상견 요정에 와 있어. 복도 끝 화장실 칸 안쪽에서 악마 같은 목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비누 거품 묻은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수도꼭지 물소리만 괜히 크게 들리고 제 귓속은 순간 새하얘졌죠. 사고, 재미, 그 두 단어가 칼끝처럼 제 가슴을 차례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목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떠오른 건 딸의 창백한 얼굴과 배를 감싸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켰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숨도요. 그날 이후 제 웃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56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 중구 회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 남편 하나 믿고 상경에 건어물 좌판을 깔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실했던 남편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리어카를 끌었고 저는 그 옆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멸치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싶었던 우리는 주변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위 일수를 시작했습니다. 연 3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였지만 당장 현금이 급한 시장 사람들은 제 돈을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지요. 그때 제 뱃속에는 우리 딸 소은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1993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칵 뒤집혔고 차명 계좌에 검은 돈을 묻어두었던 사채업자들과 기업들은 현금을 찾지 못해 패닉에 빠졌습니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 바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바로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80kg이 넘는 건어물 포대를 메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것입니다.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남편은 병원 문턱을 넘기도 전에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임신 8개월 남산만한 저는 길바닥에서 남편의 식어가는 뺨을 비비며 피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금융실명제 여파로 현금줄이 막힌 기업 사장들과 상인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으니까요. 그때 제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남편을 잡아먹고 살아남은 이 질긴 목숨, 돈이라도 미친 듯이 벌어보자고 결심했죠. 남들이 현금을 숨기느라 바쁠 때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현금을 탈탈 털어 시장에 풀었습니다. 부도 직전에 기업 어음을 헐값에 사들이고 현금이 급한 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현금 가뭄이 든 시장에서 현찰을 쥔 저는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남대문의 독종과부라 불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소은이를 키우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독한 돈 냄새를 숨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금고에는 강남 아파트 몇 채 값이 쌓여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시장통 쪽방을 고집하며 낡은 조끼 하나로 사계절을 버텼습니다. 제 끼니는 가게 구석에서 식은 밥으로 대충 때우면서도 아이 학원비 봉투만큼은 언제나 은행에서 갓 뽑은 빳빳한 새 돈으로 채워보냈죠. 남들은 지독한 구두쇠라 손가락질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허리띠를 졸라맬수록 내 딸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구김살 없이 클 수 있었으니까요. 배가 고파서 서러웠던 게 아니라 넘치는 돈을 두고도 딸을 위해 거짓골을 자처해야만 했던 그 이중생활이 사무치게 외로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명동 사채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금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영을 맡기고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실소유주로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산처럼 쌓일수록 마음의 구멍은 커져만 갔습니다. 소은이가 5살 되는 해에 저에게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죽은 남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화려한 회장실을 김 대표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다시 제 고향과도 같은 비린내 나는 시장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오징어를 찢으며 손님들과 100원, 200원 실랑이를 벌일 때에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철저히 저를 숨겼습니다. 돈 보고 달려드는 날파리들로부터 내 순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딸만큼은 돈 냄새가 아니라 꽃향기를 맡으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소은이가 임신했다며 울먹이며 데려온 그 남자와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태성건설 집안 사람들이 제 딸의 배를 가리키며 사고라고 킬킬거리고 낡은 제 옷차림을 보며 코를 막던 그 경멸 어린 눈빛들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 1993년 그 뜨거웠던 여름날 품었던 도끼가 다시금 꿈틀거립니다. 남편을 잃고 청춘을 바치고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악착같이 일궈낸 내 삶을 고작 겉만 번지르르 한 졸부 따위가 짓밟으려 하다니요. 내 딸 소은이와 뱃속의 아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 거대한 자본의 칼날을 뽑아들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으로 그들의 목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조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30년 세월 비린내와 싸우며 지켜온 내 인생과 내 딸에 대한 가장 처절한 증명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장소인 청담동의 한정식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소은이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입덧을 참느라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녀석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배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나 속이 계속 울렁거려요. 그런데도 와야 했어요. 엄마 나 진짜 무서워요. 엄마 뱃속에 아기 생각해서라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봐서 한 번만 참아줘. 응? 제발. 오늘만 넘기면 나 진짜 잘할게요. 엄마 부탁이에요. 딸아이는 애원했습니다. 임신 8주 차. 아직 티는 안 나지만 녀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할 우주가 생긴 겁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바보같이 웃고만 있을게. 너는 숨만 잘 쉬어. 아기 놀라면 안 되잖니.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알았죠? 우리는 안내받은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음식 냄새와 함께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비 사돈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가 들어섰는데도 엉덩이를 떼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군요. 태성건설 회장이라는 예비 바깥사돈은 신문을 펴든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예비 안사돈은 입가에 묻은 양념을 냅킨으로 톡톡 두드리며 곁눈질로 저를 훑쳤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우린 안 오는 줄 알고 먼저 들었어요. 홀몸도 아닌 애가 온다는데. 좀 일찍 들어오시지. 그러게요. 임신한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세상 참 편하게 사셨나 봐요. 앉긴 앉으세요. 근데 여기 냄새가 좀 섞이면 곤란하니까요.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게으르다고 타박하는 투였죠. 그 목소리에는 비단에 감싼 칼날 같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덧이 좀 심해서 오다가 차를 세우느라 늦었습니다. 소은이가 요즘 속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인사드려야 하니까 왔습니다. 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예비 시누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손부채질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무슨 젓갈 냄새 같은 거. 아, 진짜 입덧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냄새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숨 막혀요. 여기 공기 좀 바꿔요.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가방에 꽂혔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인조 가죽 가방이었죠. 그녀는 옆에 앉은 제 예비 사위, 민석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킬킬거렸습니다. 오빠, 저 가방 봐. 저거 로고 박음질 삐뚤어진 거 보여? 요즘 짝퉁 시장에서도 저런 건 안 팔겠다. 애기한테 안 좋은 균 옮으면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애 엄마가 들고 다니기엔 좀 너무 티나잖아. 아기 낳으면 사진도 찍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면 어떡해요? 민석이 놈은 제 여동생의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놈은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거리며 짐짓 점잖은 척 훈수를 두더군요. 지수야, 들리시겠다. 원래 어른들은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 이해해드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원래 말이 좀 그래요. 소은이도 입덧 심하니까 오늘은 분위기 좋게 갑시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민석이는 지수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목소리를 낮춰 툭 내뱉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여기서 난리치면 나도 피곤해. 나중에 네가 말한 것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은 입 닫아. 소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녀석은 식탁 아래서 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감싼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밥상을 엎어버리고 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판을 깨면 충격받을 내 딸과 뱃속의 핏덩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먼저 자리를 뜬 예비 시누이가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칸 안쪽에서 낮게 웃는 소리와 함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몰라, 진짜 짜증나. 우리 오빠가 사고 쳤잖아. 재미로 한번 건드렸다가 임신까지 시켜서 지금 상견례장에 와 있어. 저는 비누 거품이 묻은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물이 틀어진 수도꼭지 소리만 세게 들리고 귓속은 순간 새하얘졌죠. 사고, 재미, 그 단어들이 칼끝처럼 차례로 제 가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딸과 아이만 더 상처 입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손을 천천히 닫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딱 그들이 좋아할 비굴한 표정으로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비찜 하나를 집으려는데 안사돈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준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민석이 녀석이 사고를 쳐서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 볼수록 참 걱정이네요. 요즘 세상에 임신 먼저 하고 결혼하는 집안이 어디 흔해요?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요. 우리 친척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그녀는 물잔을 들이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격식 따지는 집안이라 며느리 될 아이가 기본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환경이 워낙 척박해서 태교는 제대로 하겠어요? 임신하면요, 몸가짐이 더 중요해요. 말투, 행동, 냄새 다요. 애 낳아서 우리 집안 이름 달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죠. 사고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꼬락서니가 가관이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을 실수 취급하다니요. 그때 신문만 보던 바깥사돈이 신문을 탁 접으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소은이가 깜짝 놀라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맙시다. 결혼 시키세요. 애가 생겼으니 어쩌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입니다. 그쪽도 감정 섞지 말고 들으세요. 애가 있든 없든 결혼은 결혼이에요. 값은 치러야죠. 그는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던지듯 놓고는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지독하게 오만한 눈빛이었습니다. 예단은 간소하게 현금으로 하죠. 10장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혼수는 우리가 지정해주는 리스트대로 맞춰오세요. 이 정도 성의도 없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애는 지우든지 알아서 하고 돈 없는 집이면요. 애부터 들이밀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집안은요. 공짜로 안 해요. 10장 10억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애를 지우라니요. 시장통 건어물 장사꾼에게 10억을 내놓으라는 건 그냥 딸을 팔아넘기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옆에 있던 민석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제 친구들은 강남 아파트 한 채씩은 받아오거든요. 소은이랑 애기 생각해서 제가 다 막은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근데 소은이 사랑하니까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좀 움직여 주셔야죠. 지수가 키득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오빠가 얼마나 착한데. 이 정도면 천사지. 근데 솔직히 10억도 버거우면 애 낳아서 키울 자신은 있어요? 아기 태어나면 돈이 한두 푼 들어요? 분유값도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사돈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돈, 우리도 말 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그쪽이 준비 못하면 소은이는 그냥 애 데리고 혼자 살든지 해야죠. 우리도 손해볼 일은 못합니다. 놈은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귀한 딸과 아직 세상 빛도 못 본 손주를 인질 삼아 흥정하려 드는 이 작자들을 오늘 당장 내 손으로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였습니다. 식탁 밑으로 차가운 손이 쑥 들어왔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거친 손목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불룩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랫배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녀석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저을 듯 말 듯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요. 엄마 제발요. 나 괜찮아요. 나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아기만 제발 지켜줘. 아기 아빠 없게 만들지 말아줘. 나 무서워요. 엄마 제발. 우리 아기 아빠 없게 하지 마. 나 참을 수 있어. 딸의 눈빛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하고 처절한 몸짓을 보자 솟구치던 분노가 맥없이 꺾였습니다. 자식이 뭔지, 그리고 그 뱃속의 생명이 뭔지, 저는 결국 다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해보는 비굴하고 낯선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사돈어른 말씀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리스트는 언제 주십니까? 받으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사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아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태교 잘 시키세요. 우리 집안 핏줄인데 멍청하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소은이도요, 집안 들어오면 말투부터 고쳐요. 임신했다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지수가 앞에서는 얌전한 얼굴로 웃더니 민석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툭 뱉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냄새 때문에 토할 뻔했네. 근데 오빠, 저런 집이 10억을 어떻게 해? 그냥 애로 밀어붙이는 거지. 어차피 돈 못하면 그거 아빠 말대로 처리하면 되잖아. 민석도 이를 악문 얼굴로 작게 답했습니다. 야, 말 조심해. 여기서 들리면 골치 아파. 일단 결혼부터 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옥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발렛이 태성건설 쪽 검은 외제차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우리 쪽은 보지도 않은 채 올라탔습니다. 딸은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회장이 창문을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쩌다 저런 쓰레기 집안과 엮였어? 재미 한번 보려다가 임신까지 시켜놓고 해가지고 쯧쯧. 그냥 버려. 순간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떨렸고 눈물이 뚝 떨어졌죠. 저는 웃었습니다. 딱 그들이 좋아하는 비굴한 웃음으로요. 소은이는 주차장 기둥 뒤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하고 아기만 아니었으면 엄마 나 진짜 오늘 숨이 막혔어. 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기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졌어. 나 어떡해요 엄마. 저는 떨고 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녀석의 배에 닿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을 숨긴 탓에 내 새끼와 손주가 저런 취급을 당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을 택시에 태워 먼저 보냈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굽실거렸던 비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제 얼굴에는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김 대표의 굵직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상견례장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들이 앉아 있었던 룸의 창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김 대표 나다. 상견례는 잘 마치셨습니까? 분위기는 어떠셨는지요? 생각보다 더 쓰레기더군. 감히 뱃속에 든 핏덩이를 담보로 장사를 하려 들어. 그 집안 말하는 꼴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 딸한테 사고라더군. 손주한테도 지우라더군. 예, 회장님. 듣고만 있어도 속이 뒤집힙니다. 지시만 주십시오. 어떤 순서로 들어갈까요? 제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장 바닥을 평정할 때의 그 도끼가 다시금 꿈틀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 시작해.
내일 해 뜨기 전까지 태성건설 자금줄 싹 다 끊어버려. 숨통만 붙여놓고 뼈까지 발라버려. 겉만 번지르르한 집이야. 속부터 털어.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한치도 어기지 말고. 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김 이사는 왼쪽 옆구리에는 지네처럼 징그러운 20cm짜리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 흉터가 바로 그가 제게 목숨을 바친 충성의 증명서이자 제가 그에게 명동의 왕자를 내어준 계약서죠. 원래 그는 1990년 남대문 시장 뒷골목에서 남편의 리어카를 털려다 붙잡힌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먹 대신 건넨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녀석은 우리 부부의 충직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가 금융실명제의 혼란 속에서 악착같이 현금을 긁어 모으던 1994년 장마철이었습니다. 현금 냄새를 맡은 조폭들이 제 돈 가방과 등에 업힌 갓난쟁이 소은이를 노리고 덮쳤을 때 놈들의 사시미 칼을 맨몸으로 막아낸 것도 바로 그였고요. 쏟아지는 빗물 속에서 피범벅이 되어 쓰러지면서도 녀석은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도망가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그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피냄새와 돈 냄새를 맡게 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번듯한 회장 타이틀과 고급 양복을 입혀 세상에 내세웠고 저는 철저히 낡은 조끼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30년 넘게 세상은 그를 명동의 신하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그는 제 가장 완벽한 가면이자 그림자가 되어 묵묵히 제 이중생활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사냥에 대한 흥분, 그리고 내 딸과 손주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잔혹한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직후 저는 곧장 김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한복판, 번쩍이는 유리 통유리로 된 빌딩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제 낡은 운동화 밑창과 마찰하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제 허름한 행색을 보고 제지하려다 뒤따라 나온 김 대표의 눈짓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시면. 예약 있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는 제게서 비린내가 밴 조끼를 받아들려다 멈칫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죽이 다해진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탁자 위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속에서 끓던 열불이 아주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김 대표? 네, 회장님. 옷은 됐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요, 말 길게 하지 말고 바로 갑시다. 오늘은 제가 참는 날이 아니니까요. 준비한 거 띄워봐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 대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숫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태성건설. 겉보기엔 번드르르한 중견 기업이지만 제 눈엔 그저 썩은 동아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가 레이저 포인터로 빨간색 그래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아니, 생각보다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치 재무제표는 전부 분식회계로 조작된 겁니다. 실제 부채 비율은 400%가 넘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죠. 겉으로만 멀쩡한 척한 겁니다. 속은 빚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이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죠. 돈이 급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한 거군요. 내 딸 배를 보더니 사고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김 대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예비 사돈 식구들의 적나라한 사생활이 드러났습니다. 바깥 사돈인 최 회장은 하청업체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안 사돈. 이건 자료가 깔끔합니다, 회장님. 말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 다 찍혀 있습니다. 김 대표가 혀를 찢차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 내역과 카드 명세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쇼핑 중독 수준입니다. 매달 품위 유지비로만 수천만 원을 긁어대는데 이걸 메우려고 회사법인 카드까지 손을 댔더군요.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법인 카드로 긁고 또 다른 카드로 막고 또 그 다음 카드로 막는 식입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연체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체면이 생명이라서 연체 문자 하나만 떠도 난리 납니다. 체면이요? 오늘도 체면 타령만 하던데 속은 저 모양이었군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딸아이의 배를 보며 사고라고 짓거렸던 예비사위 놈의 얼굴이 떴습니다. 강원도 카지노 출입 기록과 사설 도박 사이트 접속 로그. 놈은 도박 빚만 5억이 넘게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놈이 감히 내 딸한테 강남 아파트 타령을 했단 말이지. 김 대표, 저놈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도박판 들락거리면서 남의 집 딸한테는 큰 소리부터 치고요. 예. 여기 보시면 더 나옵니다. 현금 서비스, 대부업, 지인 돈까지 섞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숨이 턱까지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돈줄로 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소은 씨랑 뱃속 아이가 그냥 수단입니다. 그 입을 제가 찢어놓고 싶더군요. 오늘 상견례에서요, 제가 진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딸이 배를 움켜쥐는데도 그놈들은 웃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알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당장 터뜨릴까요? 이 자료들 검찰이랑 언론에 뿌리면 내일 아침이라도 구속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이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최 회장 비자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민석 도박도요, 기록이 너무 선명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김 대표가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끝내기엔 제 딸이 흘린 눈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저는 스크린 속 그들의 얼굴을 노려보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아니, 그냥 죽이면 재미없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여야 해. 일단 놈들이 돈줄이 말라서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야지. 지금 터뜨리면요, 저것들은 억울하다고 소리부터 칠 겁니다. 그러면 내 딸이 또 흔들리겠죠. 나는 그 꼴 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요. 돈부터 끊고 숨부터 막히게 해요. 그리고 저것들이 먼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은행 쪽부터 흔들고요. 그 다음에 납품, 하청, 투자 돈 들어오는 길을 한꺼번에 좁히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서로 탓하면서 난리 납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 시각 예비 사돈 식구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CCTV가 된 것처럼 그들의 추태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백화점 VIP룸. 안사도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샴페인 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방금 결제한 명품 가방들이 전리품처럼 쌓여 있었죠. 아유, 속 시원해. 그 옆편내 표정 봤어? 내가 10장 부르니까. 눈이 동그래져서는 뻐끔거리는데 꼭 시장 좌판에 올라온 붕어 같더라니까. 내가 일부러 현금이라고 했잖아. 표정이 딱 굳더니 끝내 고개 숙이더라. 사람은요, 급하면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안사돈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깔깔거렸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찰랑거리며 경박한 소리를 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잡지를 넘기던 예비 시누이가 키득거렸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그 돈 해올 수 있대? 꼬락서니 보니까 월세 보증금도 없어 보이던데. 냄새나서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속 울렁거렸어요. 그 조끼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미치는 줄. 근데 소은이는요? 임신한 사람이 얼굴이 왜 그렇게 죽어 있어요? 완전 겁먹었더라. 해오겠지. 지 딸년이 배가 불러오는데 별 수 있어? 안 해오면 파혼한다고 으름장 놓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져올 거야. 그 돈이면 내 아빠 비자금 구멍 난 거랑 내 카드값 급한 불은 끄겠더라. 그리고 솔직히요, 애가 있으니까 더 쉽게 잡히는 거야. 애 가진 애는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세게 하면 알아서 고개 숙이잖아. 그녀들은 제 딸과 뱃속의 손주를 그저 자신들의 비탄감용 담보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여자가 시장에서 꽤 오래 장사했다며? 혹시 돈 좀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촉 있잖아. 겉으로는 초라해도 뒤로 뭐 숨긴 사람들 있어. 에이, 그래봤자 푼돈이겠지. 무슨 시장 아줌마가 큰 돈이 있겠어. 돈 있으면요, 가방부터 바꿔요. 근데 그 아줌마 가방 봤잖아요. 딱 10,000원짜리. 그걸 들고 와서 우리랑 상견례를 해요? 웃기죠.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사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맛을 다시듯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야지. 우리 민석이 짝으로 들였으면 그 정도 고열은 짜내야 하는 거 아니겠니? 10억은 시작이야. 혼수도 리스트 딱 던져. 그리고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 많잖아. 산후조리원, 도우미, 이것저것. 그 돈도 결국 저쪽에서 나오게 해야지. 못한다고 하면요? 더 쪼으면 돼. 애가 있으니까 더 잘 먹힙니다. 역겨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 대표? 네, 회장님. 소문을 좀 내야겠다. 아주 은밀하고 달콤하게. 어떤 소문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어 허공을 긋듯 돌렸습니다. 남대문 건어물 가게 여자가 사실은 명동 전주들이랑 끈이 닿아 있는 브로커라는 소문. 현금 융통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주는데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해준다는 그런 소문 말이야. 김 대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죠. 아, 돈줄이 막히면 결국 회장님을 찾아오게 만들 생각이시군요. 겉으로는 아는 사람 소개받았다는 모양새가 되게요. 그러면 저쪽은 의심을 덜하겠죠. 그래. 제도권 금융이 막히면 놈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어질 테니까.
그때 내가 구세주인 척, 아니, 아주 멍청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먹잇감인 척 나타나 주는 거지. 김 대표, 저것들은요. 사람을 볼 줄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더 쉽게 달려들겠죠. 알겠습니다. 그 소문은요,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작게, 그런데 끈질기게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잘 구해준다, 이 말이 핵심이죠. 제가 사람들 동선까지 계산해서 자연스럽게 흘리겠습니다. 이것은 덫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미끼. 그들은 저를 무식한 시장 아줌마로 알고 있으니 제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중간에서 수수료나 챙기는 속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심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주거래 은행부터 작업 들어가. 대출 연장 불가 통보 동시에 날려. 전화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요.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맞게 하세요. 그래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은행장들에게 연락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다른 금융사 쪽도 움직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납품처 쪽에도 압박이 들어가게 하죠. 그러다 보니 태성건설은 내일 하루 만에 숨이 턱 막힐 겁니다. 김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딸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콩할 만한 점 하나. 아직 심장 소리조차 희미한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미는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마. 할미가 지킬게. 누가 건드리면 그냥 안 둡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딸아이 앞에서의 인자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둬라. 내일 해가 뜨면 너희들의 세상은 지옥으로 바뀔 테니까. 오늘은 너희가 웃었지. 그런데 내일은요, 너희가 울 차례입니다. 내 딸한테 한 말 다 돌려받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린내 나는 조끼를 다시 걸쳐 입으며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사냥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금융권의 업무 시작과 동시에 제 복수의 시계 바늘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은 새벽부터 시끌벅적했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진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달달한 커피 한 모금. 그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진하고 고소하더군요. 그 시각 예비 안사돈의 집 풍경이 제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청담동 고급 빌라의 다이닝룸. 안사돈은 우아하게 나이프질을 하며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엔 반숙된 에그 베네딕트가 노란즙을 흘리고 있었죠. 그녀는 어제 제가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을 떠올리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생각할수록 웃기네. 그 여자 열장 해오라니까. 손을 바들바들 떨던 거 봤어? 시장 바닥에서 동전이나 세던 손이라 그런가.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더라고.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누이가 샐러드를 씹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근데 걔네 집 진짜 돈 없으면 어떡해? 오빠가 카드값 막아달라고 난리던데. 걱정 마.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어쩌겠니? 사채를 써서라도 해오겠지. 우린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안사돈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주거래 은행인 K은행 압구정 지점장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지점장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적금 만기라도 됐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대출 연장이 안 된다니요? 안사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 은행에 넣어둔 이자만 얼만데 본사 감사 지침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입니다. 기업 운전 자금 대출 30억, 전액 상환 안 되시면 부도 처리 절차 밟게 됩니다. 이보세요. 지점장님, 여보세요. 뚜마이너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들고 있던 와인잔을 식탁 위로 엎질렀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볼을 피처럼 적셔나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건설 회장실의 상황도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이사가 사색이 되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박갓사돈이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리 호들갑이야? 채통 없이. 투자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투자금 전액 회수하겠답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당장 입금하라고.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계약 위반이라니. 박갓사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명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곧이어 책상 위의 전화기 3대가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마치 장송곡처럼 사무실을 메우는 전화벨 소리. S캐피탈입니다. 어음 결제 안 되시면 가압류 들어갑니다. 자재 납품 업체입니다. 대금 입금 안 돼서 오늘부로 공급 중단합니다. 트럭 돌리세요. 박갓사돈은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식은 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누가 장난질 치는 거야? 경쟁사 놈들이야? 당장 알아봐. 영문을 모르는 그들은 허둥대기 바빴습니다. 탄탄하다고 믿었던 자금줄이 단 하룻밤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끊길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 모든 배후에 어제 그들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건어물 가게 옆편네가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주식 차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성건설의 주가는 파란색 직선을 그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하한가를 향해 내려가는 숫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숨을 헐떡이면 곤란하지. 저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안사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백화점이 아닌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 매입샵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아끼던 에르메스 가방들과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카운터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매입 직원이 감정용 루페 확대 경로 물건들을 훑어보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거 다 합쳐도 1억 5천밖에 못 드려요. 금매시면 더 깎이고요. 뭐요? 내가 저 악어백 하나 사는 데만 8천을 줬는데 사람을 호구로 안아 좀 더 쳐줘요. 안사돈이 카운터를 탁 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더러워서 안 판다며 나갔겠지만
지금은 단돈 1,00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빚은커녕 당장 막아야 할 안사돈 개인의 카드값만 해도 억소리가 났으니까요. 싫으시면 가져가시고요. 뒤에 손님 기다리십니다. 직원의 냉정한 태도에 안사돈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울한 표정으로 계좌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헐값에 팔려나가는 자신의 분신들을 보며 그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떤 년놈이 우리 집에 재를 뿌리는 거야? 그녀의 절규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죠. 오후 5시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소은아.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석 씨가 오늘 산부인과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근데 갑자기 안 나온대. 안 나오다니? 바쁘대? 아니. 전화를 받았는데 막 소리를 질러. 회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병원이 문제냐고. 나보고 재수옴 붙었다고. 제 손에 쥔 볼펜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그것도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병원에 혼자 보내고 저딴 막말을 내뱉다니. 민석이 놈, 돈이 궁해지니 그 얄팍한 미천이 바닥까지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울지 마. 뱃속 아기 놀란다. 그놈이 미쳐서 그래. 엄마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엄마 장사해야지.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냥 너무 서러워서. 소은이는 끝내 울음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긴 전화기를 쥔 제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 그놈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아라. 참아야 한다. 지금 건드리면 기껏 쳐놓은 덫이 망가진다. 저는 딸의 눈물을 연료 삼아 복수의 불길을 더 키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은행도 투자사도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사방이 막힌 도간의 든쥐꼴이 된 겁니다. 그날 밤 태성건설 회장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가사돈과 민석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텅 빈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방법 없어요? 제 친구들한테라도 좀 빌려볼까요? 미친놈. 소문 다 퍼졌는데 누가 빌려줘. 사채라도 써야 하나. 박가사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사채요? 아, 엄마가 그러던데. 소은이네 엄마 그 건어물 가게 아줌마가 시장에서 일수놀이 좀 한다던데요? 뭐? 그 무식한 여자가? 네. 근데 그냥 푼 돈이 아니라 뒤에 전주들이 있대요. 현금 융통 하나는 끝내준다던데.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우리가 좀 이용해 먹으면 어때요? 놈들의 대화가 제 예상 경로를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지옥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 스스로 족쇄를 차러 올 것입니다. 저는 그저 덫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느긋하고 잔혹하게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건설의 몰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보내준 현장 CCTV 화면 속 공사판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고요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타워 크레인은 흉물처럼 멈춰섰고 레미콘 트럭들은 시동을 끈 채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재 대금 입금 안 되면
시멘트 한 포대도 못 내립니다. 차 돌려. 납품업체 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침 튀기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기니 공사가 중단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같은 시각 태성건설 회장실. 예비 바깥사도는 땀에 젖은 셔츠 바람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김지점장. 우리가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이래?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만 융통해주면.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셔서 제2금융권, 아니, 사채 쪽에서도 승인이 안 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뚜마이너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바깥사도는 수화기를 벽에다 집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개자식이 도대체 누가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거야. 그는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개자식이 바로 며칠 전 상견례장에서 자신이 벌레 취급했던 사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차갑게 식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안사도는 집 거실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가 팔아치우려 꺼내놓은 옷무덤이 쌓여 있었고 집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그녀의 신경질적인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끊겼어. 아줌마도 월급 안 준다고 그만뒀단 말이야. 내가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게 생겼는데 대책 안 세울 거야? 시끄러워.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밥 타령이야.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던 예비사위 민석이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은이네한테 전화해봐요. 걔네 엄마 시장에서 현금 장사한다면서요. 숨겨둔 돈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 건어물 여편니가? 에이, 있어봤자 푼돈이겠지. 아니야, 엄마. 원래 시장 사람들이 현금은 집에다 쟁여놓고 산대. 그리고 결혼할 사이인데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안 그래? 민석이의 말에 안사돈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잠시 후 제 딸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의 핸드폰에 미리 설치해둔 자동 녹음 전송 앱이 보낸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딸아이의 주눅든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안사돈의 날카로운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집에 숨겨둔 땅이라도 없니? 아니면 적금 들어둔 거라도 깨서 가져와. 네. 어머님, 저희 그런 큰 돈 없어요. 엄마가 평생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라. 거짓말하지 마. 너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 쑥대밭 된 거 안 보여? 네가 재수 없는 짓 해서 애군 낀 거 아니야. 뱃속에 애 지키고 싶으면 내 몸값을 네가 해오란 말이야. 재수 없다, 애군.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울먹이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아, 너 나 사랑한다며. 우리 집 망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야. 너희 엄마한테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돈 좀 내놓으라고 해. 장모님 그 정도 능력은 되시잖아.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 돈 없어.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야, 끊어.
녹음 파일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제 가게 안 오직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에 금이 갈 정도로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그들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내 손주를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하다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악기들이나 할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직이다. 더 확실하게, 더 처참하게 밟아줘야 해. 지금 나서서 화를 내봤자 그들은 가족끼리 돈 좀 빌려달란 게 죄냐며 뻔뻔하게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놈들이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김 대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소문 풀어. 안사돈이 자주 가는 청담동 미용실. 그녀는 머리를 하면서도 핸드폰으로 대출 가능한 대부업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세련된 중년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제가 심어둔 바람잡이였죠. 어머, 김 사장님. 그 건어물 사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요. 아니 글쎄 명동 전주들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해줘서 수수료도 싸고 현금 50억 정도는 우습게 융통해 준다면서요? 나 이번에 급전 필요한데 좀 소개해줘요. 안사돈의 귀가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건어물 사장? 명동 전주? 50억? 그녀의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 원장을 붙잡고 은근슬쩍 물었을 겁니다. 원장님, 저 여자분이 말하는 건어물 사장이 누구야? 아, 사모님 모르셨어요? 남대문 시장의 박 여사님이요. 겉보기엔 허름해도 뒤에 전주들이 줄을 섰대요. 아름아름 큰돈 만지는 분들은 다 그분 통하더라고요. 안사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 무식한 여자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이었구나. 어쩐지 돈 냄새가 난다 했어. 그리고 곧이어 아주 뻔뻔하고 사악한 계산이 섰겠죠. 어차피 사돈 될 사이인데 수수료 좀 떼먹고 이용해 먹으면 그만이지. 지 딸이 우리 집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감히 날 배신하겠어? 그녀는 미용실을 나서자마자 급하게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건어물 사돈이라고 저장된 제 번호를 찾는 손가락이 다급했습니다. 제 가게에 낡은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 뜬 이름, 예비사돈.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대 위에 놓인 마른 오징어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지만 제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쥐가 덫에 걸려든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소에 걸걸하고 무식해 보이는 시장 아줌마 톤으로, 하지만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는 말투로.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 시간에 웬일이셔요? 수화기 너머에서 안사돈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사돈,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좀 상의할 게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 뒤로 낭떠러지 끝에 몰린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낚싯줄을 천천히 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사돈 말씀인데 들어야지요.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 시간에 웬일이셔요? 저는 짐짓 놀란 척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안사돈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절박함과 탐욕이 뒤엉킨 목소리였죠. 어머, 사돈. 안 주무셨어요? 제가 좀 급해서요. 잠깐만 통화 가능하세요? 호 별일 아니고요. 가족끼리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본론을 꺼내기 위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장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사돈이 명동 큰손들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우리도 이제 한 식구 될 건데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제가 급하게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한 50억 정도요. 사돈이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50억? 개 이름 부르듯 쉽게 내뱉는 그 액수에 기가 찼지만 저는 허둥지둥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그 큰 돈을 제가 무슨 수로 해요. 저는 그냥 건어물이나 파는 아줌마예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무슨 끈이 닿겠어요. 에이, 사돈도 참. 그냥 중개만 해주시면 돼요. 수수료는 넉넉히 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일주일 뒤면 공사 대금 들어오거든요. 그때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제 딸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급한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푹 쉬며 낚싯바늘을 던졌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제가 아는 분께 여쭤는 볼게요. 근데 그분들이요, 말이 아주 딱딱합니다. 조건도 세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조건이 뭐든 상관없어요. 당장 오늘 입금만 되면 됩니다. 사돈, 부탁 좀 해요. 진짜로요. 안사돈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김 대표님이라는 분을 보낼게요. 그분하고 말씀 나누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김 대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태성건설과 그들 일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노예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1시간 뒤 태성건설 회장실. 저는 김 대표의 옷깃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박가사돈과 안사돈, 그리고 민석이까지 셋이 나란히 앉아 김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 대표가 내민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50억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 단 현재 살고 계신 청담동 빌라와 태성건설 보유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김 대표의 건조한 목소리에 박가사돈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50억 빌리는데 집이랑 주식 전부를 걸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바보로 봅니까? 싫으시면 관두셔도 됩니다. 저희는 급한 쪽만 상대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싫으시면 다른 곳 알아보시면 되죠. 김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차피 은행 대출 막히셨잖습니까? 오늘 못 막으시면 부도인데 집이랑 주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휴지 조각될 텐데. 전곡을 찔린 박가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안사돈이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앉아있어요. 지금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도장 찍어요. 일주일만 쓰고 갚으면 끝이에요. 사돈이 소개한 건데 설마 우리를 골탕 먹이겠어요? 민석이 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지금 회사가 먼저예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요. 소은이도 우리 집 들어오면 애도 낳을 거고 그럼 더 커질 일인데요. 지금 흔들리면 끝입니다. 그들의 안일한 생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자기들 유리할 때만 갖다 붙이는 그 뻔뻔함이 결국 그들의 무덤을 팠습니다.
박가사도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계약서 위를 꾹 눌렀습니다. 쿵! 그 소리가 제게는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 제호조.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넘긴 이 깨알 같은 글씨가 바로 그들의 목숨줄을 끊을 독이었습니다. 돈은 입금되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고 밀린 어음을 막았습니다.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살았다. 역시 현금이 최고네. 그 건어물 여자가 생각보다 쓸모가 있네. 그래도요, 앞으로는 우리 말 잘 들어야겠어요. 안사돈이 소파에 늘어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행 빚을 갚음으로써 1순위 근저당권자 담보 잡은 사람과 은행에서 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빌려준 돈은 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나온 돈이니 결국 제 돈이 제 주머니로 다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은 채 채권자만 가장 악독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태성건설 회장실과 청담동 빌라에 동시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제 용역 직원들이었습니다. 누구야? 남의 회사에 허락도 없이. 박가사돈이 소리를 질렀지만 김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채무 변제 최고 및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주일 뒤에 갚기로 했잖아. 계약서 5조를 보시죠. 귀사의 부채 비율과 신용 등급이 어제부로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거 즉시 전액 상환을 요청합니다. 못하시면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장난입니까? 당장 멈춰요. 지금 여기서 이러면 끝장입니다. 끝장나는 건 이미 어제부터였습니다. 저희는 계약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상환하시면 끝이고요. 못하시면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 너무하네. 사돈한테 전화해. 안사돈이 소리를 지르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개를 시켜줬으면 책임도 좀 져야죠. 갑자기 돈을 다 갚으라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지금 난리 났어요, 사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절규에 저는 아주 차분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사돈.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들이 까다롭고 무서운 분들이라고요. 계약서대로 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건어물 파는 아줌마인걸요. 제가 도장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죠? 사돈, 사람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욕 하나 섞지 않고 더 차갑게 눌러 말했습니다. 사돈, 목소리 낮추세요. 지금 전화로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상환하시든지 집행을 막든지. 저한테 따질 시간에 돈부터 준비하셔야죠. 여보, 저것들이 딱지 붙여. 내 가방, 내 그림.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명품 가방, 그림, 가전제품, 각오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쫙, 쫙, 쫙. 경쾌한 테이프 뜯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진짜 아끼는 거예요. 안사돈이 에르메스 가방을 끌어안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밀어냈습니다. 민석이는 구석에서 덜덜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다 뭐야? 아빠, 뭐 좀 해봐요. 지금 집이 털리잖아요. 하, 미치겠네. 진짜로. 태성건설 본사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실의 집기들, 바깥사돈이 아끼던 골프채 세트, 심지어 그가 앉아있던 회장 의자까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회장님, 비켜주십시오. 이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직원이 그를 의자에서 끌어내리자 바깥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내 회사, 내 집, 이게 이런 식으로 무너질 일이야? 아니, 말이 안 돼. 말이. 저는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종이컵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끝나긴. 이제 시작인데.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은 비참했지만 제 눈에는 딸아이가 흘렸던 눈물만큼 처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멸감, 내 딸이 느꼈던 공포,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때 화면 속 민석이 놈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놈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 소은이에게로. 너였지? 네가 뒤에서 판짠 거지?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 어디야? 당장 나와. 놈이 이를 악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놈이 향할 곳은 뻔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종이컵을 찌그러뜨리며 김 대표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김 대표, 놈이 움직인다. 소은이 자취방으로. 경호팀 대기시켜. 놈이 손 떼려고 하면 바로 막아.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요. 네, 회장님.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현관 앞부터 잡고 안전하게 분리하겠습니다. 소은 씨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밖으로 빼놓겠습니다. 사냥감이 궁지에 몰려 최후의 발악을 하러 가는군요. 하지만 그곳은 놈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온 집안을 도배하던 그날 밤, 화려했던 청담동 빌라는 불 꺼진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위험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비사위 민석이 놈이었습니다. 놈은 자신의 아우디 차 안에서 소주를 벽나발로 불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가 놈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김 대표가 미리 설치해둔 차량 내부 블랙박스 해킹 화면을 통해 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놈의 눈은 충혈되다 못해 실핏줄이 터져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이 개같은 년들, 나를 엿먹여? 감히 우리 집을 풍비박산내. 민석이는 핸들을 쾅 내려쳤습니다. 놈의 시선이 조수석 글러브 박스로 향하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자 캠핑 갈 때나 쓰던 날카로운 잭나이프가 번뜩이는 빛을 냈습니다. 놈은 칼을 집어들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대표, 놈이 움직인다. 소은이 집이야. 저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팀, 지금 즉시 진입해. 놈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검은 세단이 빗길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내 딸에게 닿지 않기를.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은이가 사는 관악구의 낡은 빌라복도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복도 끝 소은이의 집 현관문 앞에 그림자가 섰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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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라고. 민석이의 고함 소리는 짐승의 포효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소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녀석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이미 예전에 다정했던 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열어? 너랑 내 엄마가 짠 거지? 우리 집 재산 다 털어먹으려고 작당한 거잖아. 나와. 죽여버리기 전에. 철커덕, 철커덕. 도어락을 마구잡이로 눌러대는 소리가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소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놀랐는지 배가 뭉쳐왔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디로? 창문 밖은 3층이었습니다. 그때 소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녀석은 식탁 위에 놓인 과도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어 우는 어린애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듯했습니다. 끽. 안전고리를 걸어둔 채 문을 살짝 열자 술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민석이의 얼굴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소은이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이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경찰? 아? 네가 누굴 신고해? 야, 이뱀 같은 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망하게 해놓고 경찰을 찾아? 쾅! 민석이가 어깨로 문을 밀어붙이자 낡은 안전고리가 힘없이 뜯겨나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소은이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엉덩방아를 찧은 소은이가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석이는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둣발 자국이 장판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어. 아버지는 화병 나시고. 근데 너는 여기서 두 다리 뻗고 잤냐?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은색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죽어. 너도 죽고 내 뱃속에 그 재수없는 애새끼도 죽어. 그래야 공평하지. 놈이 칼을 치켜들며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공포에 질려 떨던 소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녀석은 바닥을 짚고 일어나더니 다가오는 민석이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이 방안을 갈랐습니다. 민석이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껌뻑였습니다. 에이, 미친년이.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소은이가 악을 썼습니다.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무시하고 내 뱃속 아기 지우라고 한 건 너희들이야. 돈 뜯어내려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해? 네가 인간이야? 짐승도 제 새끼는 안 물어. 소은이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하고 여리기만 했던 아이가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어미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민석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놈은 칼을 고쳐 쥐고 소은이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베란다 창문이 깨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현관문 쪽에서도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 대표와 경호팀이었습니다. 제 앞에 김 대표의 외침과 함께 경호원 하나가 날아차기로 민석이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아! 칼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석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순식간에 3명의 경호원이 놈의 팔다리를 꺾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으악! 뭐야? 니들 뭐야? 이거 안 나? 민석이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놈의 입에서 침과 욕설이 튀었습니다. 또각, 또각. 소란스러운 현장에 차가운 구두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놈이 떨어뜨린 칼을 힐끝으로 툭 찼습니다. 누구긴 내 놈이 무시하던 시장통 건어물 아줌마다. 저는 바닥에 깔린 민석이의 얼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놈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니 체중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자, 장모님? 이게 무슨... 장모? 누가 내 장모야? 아가리 닥쳐.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놈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놈의 코에서 쌍코피가 터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소은이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니? 늦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어. 엄마. 소은이는 제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딸을 토닥이며 바닥에 널브러진 민석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 대표? 네, 회장님. 이 새끼 일으켜 세워.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가 뭔지 뼈마디 하나하나에 새겨줘야지. 경호원들이 민석이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놈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웅얼거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술이 취해서. 술 핑계 대지 마. 넌 원래 그런 놈이었으니까. 저는 놈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붉은 불빛이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경찰 왔습니다. 타이밍 딱 맞췄네요. 김 대표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민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썩어라. 거기가 내 놈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호텔이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저는 소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제가 내린 형벌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할 것입니다. 가자, 소은아. 더러운 꼴 더 볼 거 없다. 우리는 놈의 절규를 뒤로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바닥에 고인 웅덩이에는 놈들의 핏빛 미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형광등 불빛은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여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러운 소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싸구려 믹스커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한 구석에 제 예비 사위였던 민석이 놈이 수갑을 찬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놈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코피가 터져 굳은 자국이 얼굴에 선명했고 명품 셔츠는 찢겨 너덜거렸죠. 놈은 조사를 받는 내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오셨습니다. 순경의 외침과 함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예비 사돈 내외였습니다. 안 사돈은 들어오자마자 놈을 발견하고는 기절할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민서가, 이게 무슨 꼴이니? 그녀는 하이힐 굽이 부러질세라 뛰어와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씩씩거리며 담당 형사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신들 뭐야? 감히 누구 아들을 잡아가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서장 나오라고 해. 전형적인 졸부의 추태였습니다. 형사가 귀찮다는 듯 서류를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 추가됩니다. 아드님, 특수협박에 주거침입,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 저질렀어요. 흉기 들고 전 약혼녀 집에 쳐들어갔다고요. 흉기라니,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그 꽃뱀 같은 기집애가 꼬리쳐서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안사돈이 악을 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저와 소은이를 발견한 그녀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휘두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 내년들이 우리 집 말아먹더니 이제 아들까지 감옥 보낼 작정이야? 합의 절대 못해줘. 아니, 우리가 고소할 거야. 무고죄로 콩밥 먹일 거라고. 김 대표가 앞을 막아서자 그녀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제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합의,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린 합의 생각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쇼. 뭐, 야,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 다 알아. 얼마면 돼? 1,000만 원? 2,000만 원? 그지 같은 년들이 돈맛 좀 보더니 눈이 뒤집혔나? 바깥 사돈이 지갑을 꺼내 수표 뭉치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저는 김 대표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대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바깥 사돈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바깥 사돈이 찡그린 얼굴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붉은 딱지가 붙은 채권 원부와 부동산 압류 결정문 사본들이었습니다. 그거 당신들이 빌려간 50억 채권 서류 원본이야. 뭐? 바깥 사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멈칫했습니다. 채권자란에 적힌 이름. 박영자. 바로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게 왜? 여기 내 이름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들이 돈 빌린 명동전주가 바로 나야. 당신들 집, 회사, 그리고 아들놈 목숨줄까지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장통 건어물 아줌마라고.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은 입을 떡 벌린 채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기야. 이거 다 사기라고. 사기? 50억 입금된 거 확인하고 넙죽 받아서 쓴 건 당신들이잖아. 도장도 당신들 손으로 찍었고. 아, 내가 경고했었지?
전주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시장표 조끼가 아니라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라는 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우리 사이에 오해가. 오해? 내 딸을 식모 취급하고 뱃속 손주를 지우라 말아한 게 오해라고? 제 호통에 경찰서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형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박갓사돈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건 정리가 끝났고 형사적인 것도 마무리 지어야지. 저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담당 형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덤입니다. 태성건설 최 회장의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사모님의 법인 카드 횡령 자료들입니다. 아, 아드님 상습 도박 내역도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갓사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거 일이네. 하지만 김 대표가 가볍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갓사돈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서에서 행패야? 이것들 싹 다 잡아넣어.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불법의 증거들. 그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선 거대 기업 비리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최 회장님, 이거 내용이 심각한데요? 경제팀이랑 지능범죄수사대도 불러야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겁니다. 아, 안 돼.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안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유치장애, 남편은 횡령범으로, 자신은 공범으로 일가족이 나란히 콩밥을 먹게 생긴 겁니다. 그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돈, 아니 여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집이랑 회사 다 가졌잖아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 백화점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두 끝으로 그녀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이거나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수준 안 맞게. 흑. 내가 말했지?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이게 그 대가야. 달게 받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쓰러져 오는 안사돈과 유치장 안에서 벌벌 떠는 민석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 여기 냄새나. 소은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냄새가 나지. 탐욕과 오만으로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우리는 경찰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대표 마무리 잘하고 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 하나도 없이 꽉꽉 채워서 보내버려.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으로 구성해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겠습니다. 김 대표가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경찰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갈갈이 찢길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이라는 좁은 방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배 안 고프니?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뜨끈한 국밥? 아니면 잔치국수? 그래, 가자. 엄마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사줄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듯 제 일상은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시장통에 비린내 나는 조끼 대신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이탈리아산 최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회장님의 태가 나더군요. 립스틱을 붉게 바르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짝퉁이 아닌 백화점 본점에서 산 진품으로 말이죠.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제 딸이 처참하게 짓밟혔던 바로 그 지옥의 룸입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제 눈에 그 풍경은 더 이상 남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직원 안내를 받으며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예비 안사돈이었던 최 여사와 신우이 지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콧대를 세우던 여자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떴고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유행 지난 트레이닝복 바람이더군요. 그녀들은 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는 제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왔으면 앉아요.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제가 턱끝으로 의자를 가리키자 최 여사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정갈한 음식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집안이 압류당하고 카드가 정지됐으니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었겠지요. 사돈. 아니, 회장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랑 민석이는 감옥 가고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최 여사가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도 옆에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모님. 저희 오빠가 잘못한 거지 우린 몰랐잖아요. 네. 우리 집 압류 좀 풀어주세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쏙 빼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이라니. 저는 젓가락을 들어 도미찜의 살점을 크게 떼어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괜찮네. 그때는 목이 메어서 무슨 맛인지도 몰랐는데. 회장님, 제발. 조용히 해. 밥맛 떨어지니까. 제 싸늘한 일갈에 두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요. 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인도 명령서와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짐 빼요. 시간 넘기면 용역들 불러서 강제로 드러낼 거니까. 네. 내일이라니요. 당장 갈 데도 없는데.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찜질방을 가든 서울역 노숙을 하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경멸 어린 눈빛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냄새가 나네? 안 씻었어요? 수준 안 맞게 냄새 나는 사람들이랑은 겸상 못하겠네. 지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제 가방을 보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겁니다. 최 여사는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혹시나 마음을 돌릴까봐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본 예절도 안 배웠나?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제가 혀를 찾아 두 여자는 아예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갈 기세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계산해뒀으니 남기지 말고 다 처먹고 가요. 그게 당신들이 먹는 마지막 따뜻한 밥일 테니까. 저는 미련 없이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회장님, 사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원들이 그녀들을 막아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저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은이었습니다. 녀석은 입덧이 좀 가라앉았는지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살짝 불러온 배를 편안한 원피스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잘 끝났어? 그 사람들 뭐래? 별거 있니? 그냥 거짓골이지 뭐.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이 불쌍하다느니 마음이 안 좋다느니 했을 딸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소은이도 달라졌습니다. 쌤통이다. 나랑 우리 아기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것도 싸. 소은이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나 보며 착한 아이로만 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 독해지는 법을 배운 것이죠. 가자, 엄마. 배고파. 우리 아기가 할머니표 비빔국수 먹고 싶대. 그래, 가자.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고기 끊어다가 육전도 부쳐주마.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손에 굳은 살을 보며 고생했겠다, 혀를 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투박한 손이 내 딸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시장통에 다시 활기가 돌 무렵 김 대표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 일가는 전원 실형 확정됐습니다. 압류한 재산 경매 절차도 마무리됐고요. 수고했어. 그 돈 전액 미혼모 지원재단에 기부해. 내 이름 말고 소은이 이름으로. 네, 그 큰 돈을 전부 다 말입니까? 그래. 더러운 돈 쥐고 있어봤자 탈만 나지. 내 손주 같은 아이들 돕는 데 쓰는 게 남는 장사야.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다시 건어물을 다듬었습니다. 김 대표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해질녘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소은이가 여행 책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유럽 갈까? 스위스 공기가 태교에 그렇게 좋대. 엄마도 맨날 시장에만 있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유럽? 아이고, 이 나이에 비행기를 어떻게 타니? 왜 못 타? 우리 엄마 회장님인데 비즈니스석 타고 가면 되지. 나 엄마랑 하고 싶은 거 너무 많단 말이야. 가자, 응? 딸아이가 아이처럼 졸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녀석의 체온이 닿자 지난 세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못 갈 것도 없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는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니까.
알았다, 알았어. 가자. 가서 알프스인지 뭔지 실컷 보고 오자. 진짜? 와, 신난다. 사랑해, 엄마. 소은이가 제 볼에 쪽하고 뽀뽀를 했습니다. 시장통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 손에서 이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우리 모녀에게도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틴 박 회장의 통쾌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상대를 짓밟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 날리는 시원한 한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낡은 조끼를 벗어 던지고 딸과 함께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네 삶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묵묵히 버텨온 여러분의 투박한 손이야말로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짜릿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끝에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